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책은 동양 철학자들의 세계관을 망라한 하버드 교수님의 책, 더 패스입니다. 어디? 잠시만요. 네. 실은 제가 중국문학과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익찌라라는 별명도 중국어 이름을 딴 찌라인데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착각 있지 않나요? 서양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공자와 뭐 예와 인과 이런 것들을 잘 알겠지. 서양 사람들이 예와 인이 뭔지 알까? 이 책을 쓴 마이클 푸엣은 하버드의 중국사 교수이고요. 중국 철학 강의가 하버드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 철학과 역사에 엄청난 전문가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 학교 다닐 때 논어 강독도 듣고 맹자도 들어봤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나? 혹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틀리고 맞고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중국 철학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제 느낌에는 이 책이 약간 서양 철학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철학 관점에서 쓰여 있진 않은가. 그래서 좀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요. 약간 평평한 논어와 맹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잘 댓글이 달리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폰으로 안 봐서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냐? 동양 철학 1도 모르지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자들을 쭉 늘어놓고 비교해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이 책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이 책의 원전들을 올해 한번 정주행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들었어요. 저 옛날부터 약간 필기충이라 좀 그 막 동양 철학 막 사상 이런 게 나오면은 약간 이렇게 좀 필기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었는데요. 좀 오랜만에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PC로 타임라인을 체크하고 있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댓글이 안 달리는 날에는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아무도 이 방송과 그 논어와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지 혹시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댓글이 보이시면 제 방송이 보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늘 왠지 원활한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열심히 제가 읽은 책의 그 느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현실 안주의 시대다. 그런데 예전에 예를 들면 공자와 그리고 불교와 뭐 그런 철학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다 비슷한 시점에 일어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를 철학의 시대라고 읽었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 문화의 중국 철학의 대가인 공자, 맹자, 그리고 노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업이라는 것은 4세기에 출간됐던 작자 미상입니다. 거기에 있는 운문 모음집이고요. 그리고 장자, 순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쉽게 노자를 그냥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화면을 좀 많이 준비해봤는데 공자는 일단 가상의식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요. 에지프 리추얼이라고 영어로는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공자는 일단 기원전 551년에 부터 479년까지 노나라의 학자였죠. 뭐 뜻을 펴고자 전국을 주유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혹은 유교, 유가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에 느낌이 좀 벨벳 같아서 고급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았고, 사실은 이 책만 봤을 때는 동양 철학을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몰랐으나 알고 보니 동양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좀 겉이 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이런 얘기합니다. 공자가 죽은 후 제자들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모아 엮은 논어의 시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자.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식사하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논어는 공자의 행동과 말에 관한 구체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우리는 공자가 팔꿈치를 얼마나 높이 들고 다니는지, 방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저녁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가 왜 위대한 철학서인지 이해하려면 공자가 식사 중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흔히 보는 사고방식은 아니다. 철학 수업을 듣거나 철학서를 읽다 보면 대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험은 객관적인가? 도덕성은 무엇인가? 와 같은 거창한 질문을 곧장 마주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논어는 안 그렇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칠 때 정반대 방법을 택한다. 거창한 철학적 질문으로 시작하기보다 기본적인,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사소한 것을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거창하고 번잡스러운 질문과 달리 누구나 대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는 기본적으로, 혹은 많은 중국 사상가들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우주에서 이미 지정된 점지해준 원리를,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많은 중국 철학자들은 세상을 무언가와 끊임없이 마주치는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곳으로 여겼다. 이런 세계관은 인간의 끝없는 상호작용을 비롯해 삶의 모든 부분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기원전 4세기의 문건을 보면 성자 명출이란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쁘고 화나고 애통하고 슬픈 기운은 본성이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데에 이유인즉 끄집어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무언가의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기질, 즉 성향이 있다. 꽃은 해를 향해 기우는 기질을 타고나고 새와 나비는 꽃을 찾는 기질을 타고나듯 인간 역시 기질이 있다. 우리의 기질은, 인간의 기질은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을 경험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무서운 것에 맞닥뜨리면 두려움을 느낀다. 치명적인 관계를 겪으면 절망에 빠지고 동료와 언쟁을 벌이면 불그락해지고, 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겪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다. 인간사 하나하나가 모두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삶이 이처럼 끝없이 마주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여러 사건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분열된 세상에 사는 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이런 감정적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오직 학습에 의해서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에서 처음에는 정으로, 감정으로 반응하지만 마지막에는 의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훈련된 감정을 훈련해서 이성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 옮겨간다는 것은 감정을 극복하거나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느끼기에 우리는 인간이다. 의를 개발한다는 것은 감정을 수양해 타인에게 반응하는 더 좋은 방법을 내면화한다는 뜻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관습과 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좀 유교에 대해서 가장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우리 유교 의식 때문이야. 한국은 유교 의식 때문에 안 돼. 유교 때문에 안 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본질로 돌아가서 그 공자가 얘기했던 혹은 육아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예나 의식이 왜 나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우리 동양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들 나가시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도 특정한 의식을 한다. 이를테면 이게 서양 사람이 바라보는 예나 의식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를테면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먹는다거나 뭐 잠들기 전에 꼬맹이한테 목마를 태워주거나 우리는 이런 순간이 삶을 지속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묶어준다고 여긴다. 이게 공자가 생각했던 예인지 아니면 이 교수님이 뭐 해석하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자도 이 모든 순간이 잠재적 의식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무엇을 의식으로 여겨야 하는지, 왜 그런 것이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다른 인사를 하고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말투로 이야기를 나눈다. 상대가 친한 친구인지 그냥 아는 사람인지 이렇게 상대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공자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 지점에서 철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런 사소한 행동은 관습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의식, 즉 예가 될 수 있다. 공자는 예를 새롭고 도발적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무작정 외워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회적 관습은 진정한 변화를 끌어내는 의식이 되지 못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내가 바뀌려면 평소 모습에서 탈피해 다른 모습을 개발해야 한다. 공자가 말하는 예, 즉 의식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유는 잠시라도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예는 짧게 지속되는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들고 우리는 이 현실에 아주 잠깐 머물다가 미세하게 바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주 잠깐 동안 가상의식의 세계에 사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 뭐 논어를 보면 사실 가상의식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가상의식이라고 예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제사를 지내냐, 제례를 왜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래전 중국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상충하는 감정, 요동치는 기운, 무질서한 영혼 등 모순되는 것들의 덩어리이며 평생 그 모순을 해결하려 애쓴다.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 가장 위험한 기가 빠져나와 산 사람을 괴롭힌다. 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귀신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기운과 싸우기 위해 사람들은 예를 개발했고 그런 이유로 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상 숭배였다. 예의 목적은 위험한 혼령을 너그러운 조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가 끝나면 조상은 다시 성난 혼령으로 돌아가고 따라서 예는 계속 되풀이된다. 논어에서 공자는 조상 숭배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공자는 제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혼령이 제례에 오든 안 오든은 상관없다고 말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걸 느꼈어요. 공자도 실제로 이 혼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나 안 믿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마치 혼령이 있는 것처럼 제물을 바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온전히 제례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혼령이 없다면,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면 왜 마치 혼령이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낼까? 이승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는 실제 삶의 인간관계처럼 불완전하고 어려웠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매정하고 괴팍했을 수 있고 자식들은 못되고 반항적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례를 잘 치르면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즉 제례의 공간, 의식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주위를 떠도는 혼령을 마치 산자에게 예의 바르고 너그러운 조상처럼 간주한다. 자,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가 모두 역할놀이를 하는데 여기서는 너그러운 조상과 이를 잘 공손하게 모시는 후손이라는 역할놀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에게 제례는 필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가 죽은 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요점을 완전히 비켜간 질문이다. 마치 조상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들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례라는 거는 일종의 가상세계다. 참가자들이 현실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과 제례에서 맡은 역할을 혼동하는 일은 없다. 아버지는 그래서 물론 제례는 끝나기 마련이다. 가족 구성원은 제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제례를 반복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아슬아슬한 평화는 사당을 떠나면서 곧 무너지겠지만 제례를 반복하면서 가족관계가 서서히 건강해지고 이렇게 개선된 관계가 일상에서도 자주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좀 약간 유교에서 제례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처음의 본질이나 왜 그런 것들이 기원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 댓글이 안 보여요. 그래서 댓글을 하나도 못 읽어드리고 일방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좀 궁금한데 확실한 건 동양 철학을 말하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많이 안 듣고 계시다. 보인다. 네, 네, 보입니다. 경태님, 주연님, 네, 다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근데 멈췄다. 잠시만요. 다시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공자는 인을 딱히 정의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계속 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그 논어에 나오죠. 근데 대답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인이 무엇인지 자주 물었다. 공자는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른 대답을 내놓았을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인은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제대로 말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행동하며 그들의 좋은 면을 이끌어내는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다. 늘 하던 전형적인 행동을 살짝 비틀어 보면 우리가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일 친한 친구를 노려보거나 승강기에서 만난 과묵한 사장님한테 들뜬 목소리로 인사하거나 그런 경우를 한번 해보자. 다음에는 행동을 바꿔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빙판 위를 지나는 할머니를 도와드려보자. 그리고 평소와 다른 이런 행동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앞의 행동들은 사소하지만 괜히 노려본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랑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수시로 변하는 어떤 상황에서 인을 느끼며 인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그때 이해해야 한다는 걸 제자들이 깨닫길 원했다. 우리는 누구나 인을 느낀다.
그리고 일단 인을 인식하면 인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칸트와 비교를 해요. 왜 칸트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 살인자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절대적이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이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자라면 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행동을 좌우하는 추상적이고도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인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는 거는 어진 마음, 그리고 딱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행했을 때 서로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훈훈해지든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그것도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 얘라는 게 어떤 포맷이고 이제 뭔가 어떤 그런 거라면 인이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마음이구나. 제 정의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공자를 좀 살펴본 내용이고요. 원래는 뒤에 조금 더 뭐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하면 결국은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극기복례, 나를 수양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자신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 범절을 따른다. 그런 식으로 공자는 꼭 개인의 행복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얘라는 그런 그릇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다 공자, 논어 쪽은 좀 보편적인 이해가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약간 서양 사람의 관점에서 공자와 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교해서 맹자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맹자까지 좀 볼 건데, 그래서 맹자는 변덕스러운 세상을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맹자는 기원전 372년의 사람이니까 공자보다 한 20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면 네. 잠깐만요. 맹자는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에 살았고 유교의 가르침을 기초한 새 왕조를 열 적절한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미 노년에 접어든 그였지만 마찬가지로 공자처럼 여러 나라를 돌며 통치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 제나라 왕이 맹자를 높은 지위 강요에 임명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 그의 말을 듣게 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행복했던 거예요. 훌륭한 왕 뒤에서 왕을 도와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제나라 통치자는 맹자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다. 왕은 맹자를 속여 마치 그가 지시를 내린 것처럼 꾸미고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일으켰다. 맹자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통감했다. 왕은 침략을 미화하는데 맹자를 이용했고 애초부터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자, 그래서 열받은 맹자는 제나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맹자는 지극히 인간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자신의 운명을 맹비난하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자신의 본인의 배경에 의해서 맹자의 기본적인 철학은 세계가 불안정하다, 변덕스럽다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일관되고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맹자처럼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결정할지가 좌우된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삶을 계획할 때 미래가 예상 가능하다고 단정한다. 맹자와 동시대의 사람인 묵자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오로지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묵자는 결속력 강한 종교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의 철학 저술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자, 이거는 묵자뿐만 아니라 뭐 서양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믿음이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프로테스탄트의 기본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우리는 안정된 세계에 사는 안정된 자아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로서 우리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계산해 행동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맹자는 완전히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쉽게 변한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산다는 보장은 없다. 나쁜 행동을 하면 벌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정되고 대단한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지금 맹자라는 책은 맹자 사후에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엮어서 만든 책이고요. 어떤 맹자가 굉장히 인간적인 사소한 이야기나 일화가 가득 찹니다. 맹자가 매력적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책은 복잡하면서도 실수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맹자는 평온한 부처도 아니고 사심없는 예수도 아니고 차분하고 너그러운 현인과는 거리가 먼 똑똑하고 변덕스럽고 의지가 확고하고 거만하고 복잡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맹자는 보상과 벌이라는 일관된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체계가 있다고 믿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익만 얻으려고 행동할 것이다. 완벽한 겸해의 세상을 만들려는 묵자의 원대한 사회적 이상이 모순적이게도 사리축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공자와 다른 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공자의 생각에서 되게 중요했던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맹자는 어떤 감정을 꾸준히 연마해서 이성과 동일한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넘어가서 인을 실천할 잠재력 부분을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맹자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선설이죠. 그러면서 맹자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우물에 빠진 아이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우물 속으로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시야에서 사라진다. 사람들은 주저없이 한순간도 생각할 틈 없이 아이를 구하러 달려간다. 맹자는 우물에 빠진 아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선한 사람이 될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이 본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선한 행동, 즉 인을 실천하려는 잠재력에 부응해 살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달려간다면 왜 일상에는 걸핏하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과 같다.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이 없다. 그러나 이런 선함, 즉 인은 잠재력으로 존재할 뿐이다. 인간의 본성은 잠재적으로 선하지만 그 선함은 사라질 수도 있고 비뚤어질 수도 있으며 무엇과 맞닥뜨리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물을 막아 역류하게 하면 물이 산에도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외부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게 타고났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라고 말합니다. 맹자는 이 문제의 답을 가르치면서 이제 막 시작된 인을 작은 싹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은 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면에 인의 싹이 있고 현인이 될 잠재력을 동등하게 부여받은 삶을 살며 따라서 모두가 잘 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맹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어차피 공자와 맹자가 모두 우리가 끊임없이 수양을 통해서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우거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거나 그런 사소한 친절을 할 때 서로가 약간의 온기나 상기된 표정 같은 신체적 기운을 감지한다. 이게 맹자가 말하는 인의 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느낌에 좋은 관심을 갖고 좋은 면을 가꾸면서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인은 추상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을 싹 틔우고 재배할 조건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갈 수 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들에서 싹을 틔우는 한 사람의 농부로 시작하겠지만 그 결과는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이런 인의 순간이 차츰 쌓여 하루를 채우고 결국은 삶 전체를 가득 채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맹자가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명, 뭐 운명일 수도 있고 숙명일 수도 있고 이런 나한테 주어진 명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드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패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중국 철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 마이클 푸엣이 쓴 책이고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라고 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책 오늘 읽으면서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했던 책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항상. 그래서 동양 철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제가 오늘 댓글이 안 보여서 많이 소통하면서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노자 그리고 장자 시간이 된다면 순자까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이분들의 그 가치관과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도 일요일 밤에 이불 속에서 한번 궁금하다. 노자와 순자는 그리고 장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